시어머니, 당신이 제 남편을 죽였군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검찰은 수십 년 만에 보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괴물과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참혹하지만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이도연.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직접 저에게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도연 씨는 서울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3년째. 그녀의 일상은 절망적일 만큼 단조로웠죠.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혼자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과부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서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고 있었죠. 시댁과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참 안 됐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낡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쓰던 빨간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도연 씨는 어느 페이지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또 그런 소리를 하셨어.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도연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남편의 악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을 보니 문물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댁 특유의 독한 잔소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무서운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이런 절망적인 메모를 남길 리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남편은 죽기 전 몇 달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밝던 성격이 갑자기 침묵적으로 변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도연 씨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친구들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싶어서 대속 자책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 씨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남편이 더욱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죠. 휴대폰이 켜지자 도연 씨는 법의학 수사관이 된 것처럼 차근차근 모든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연락이었지만 남편이 죽기 전 2달 동안 시어머니와의 통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거였습니다. 하루에 5-6번씩 통화한 날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새벽 시간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남편의 검색 기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자살 방법, 우울증 치료 등등.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이 온라인 상담 사이트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하든지 죽든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이혼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 목록에서 정말 섬뜩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들이 하나같이 날짜와 어머니역 총 12개의 파일이 있었죠. 도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부터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너무하십니다. 제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있고 절망적인 톤이었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죽으면 유산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고 그 여자랑도 영원히 갈라설 수 있잖아. 일석이조지. 시어머니 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서도 끔찍하게 전해졌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이야. 내 돈 축내고 쓸모없는 며느리나 데려와서 애도 못 낳는 여자랑 붙어 있으면서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훨씬 나아. 도연 씨는 충격으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에게 죽으라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심리적 살인이었어요. 다른 녹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조사해봤더니 말이야. 그 여자가 이상한 남자들이랑 자주 만나더라고. 아마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도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미행 결과를 왜곡해서 남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그때까지도 제 과거를 시댁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도연 씨는 전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15년간 검사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서울의 한 명문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단순히 집에서 놀고 있는 여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3년간 잠들어 있던 은사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난 거죠. 그날부터 도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검사의 본능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깨어났거든요. 저는 15년간 검사로 일했어요. 온갖 교묘한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데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이 바로 제 코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는 남편이 죽기 전 1년간의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시절 익힌 수사 기법을 모두 동원했죠. 검찰 동료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죽기 직전 6개월 동안 시어머니에게로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여러 차례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이체 직전에 시어머니와 격렬한 통화가 있었고 그 이후 곧바로 송금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금전 갈취였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정 씨가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정말 이상했어요. 업무 처리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랑 통화하고 나면 하루 종일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다녔던 정신과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중증 우울증과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환자분이 가족에게 치료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도 조사해보니 시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이 넘는 유산이 있었고
남편도 30%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서 그 몫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가져가게 된 거였죠. 며칠 후 도연 씨는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임시보관함에서 작성되었지만 발송되지 않은 메일 하나를 발견했죠. 제목, 도연아,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어머니를 조심해. 내용을 열어보는 순간 도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일들을 꾸며냈는지 넌 전혀 몰라.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내 돈을 빼돌린다고, 온갖 거짓말로 나를 세뇌시키려고 했어. 처음에는 안 믿었어.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으니까 일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너를 몰래 미행도 해봤고 휴대폰도 확인해봤어.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나더러 죽으라고 해. 내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갈 수 있다면서 너랑 이혼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도연아, 나는 너와 이혼할 수 없어. 그렇다고 어머니를 거역할 수도 없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 만약 내가 없어지면 어머니가 절대 내게 유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비부금을 횡령하고 있어. 증거는 어머니 노트북에 있을 거야. 도연아,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어머니를 조심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P.S. 내 휴대폰에 어머니와의 통화 녹음이 있어. 내가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편지를 다 읽은 도연 씨는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확신했죠. 법적으로는 자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적 살인이었던 거예요. 도연 씨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미라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재단을 조사해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재단 회계 장부를 분석해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횡령의 증거들이 나왔어요. 기부금으로 들어온 15억 원 중 실제 복지 사업에 쓰인 돈은 4억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정미라는 재단 명의로 고급 벤츠를 구입했고 유럽 여행을 다녔으며 강남 펜트하우스, 미모델링까지 재단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수혜자들을 만들어서 허위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죠. 도연 씨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라로부터 위협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감히 시어머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나 보구나. 어머니,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있을 뿐이에요. 진실? 웃기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려 봤는데 너 같은 애송이가 날 건드려. 정미라는 오히려 도연 씨를 역고발했습니다. 사기죄, 위증죄, 명예훼손죄로 말이죠. 하지만 도연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만나시죠. 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어요. 도연 씨는 남편의 사촌인 빈민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꾸 이정우의 아내 이도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심리적 살인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기자들 앞에서 남편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유산 다 가져갈 수 있어. 차라리 죽어버려. 남편과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대화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시어머니가 제 남편에게 3년간 지속적으로 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도연 씨는 정미라의 명품 구입 내역, 해외여행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 정미라 씨를 횡령죄, 사기죄, 그리고 상속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죠. 기자회견 이후 정미라의 인생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7.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미라가 도연 씨를 2년간 미행한 기록, 심지어 도연 씨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횡령 규모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3년간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정미라를 즉시 해임했고 시댁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미라의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무너졌죠. 결국 정미라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정미라는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판결이 나오는 순간 도연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의는 구현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도연 씨는 다시 로스쿨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가족법과 상속법, 그리고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복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의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는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피가 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도연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우야, 오늘도 학생들에게 정의에 대해 가르쳤어.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어.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했어. 실제로 도연 씨는 가정폭력이나 가족 내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정의나눔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죠. 정의란 무엇일까요? 도연 씨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정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령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조금씩 더 정의로운 곳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도연 씨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출간했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이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범죄는 범죄입니다. 도연 씨의 용기 있는 고발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가족 내학대 방지법이 발의되었고, 검찰에서는 가족 범죄 전담 수사팀이 신설되었죠. 얼마 전에는 어떤 젊은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는 수법이 정미라와 똑같더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준 결과 그 여성도 시어머니의 범죄 증거를 찾아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트 며느리 이도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계략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정미라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도연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진정한 사랑과 존중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